노다지 썰전.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그러니까 OEM 방식의 세계적인 강자죠, 영업무역. 이 탄탄한 주력 사업을 바탕으로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야심차게 인수한 자전거 브랜드 스캇, SCOT가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미래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영원무역은 이 아픈 손가락, 스캇의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력 사업의 압도적인 경쟁력과 스캇의 뚜렷한 회복 신호를 볼 때 영업무역의 미래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 주력 사업의 성장세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경고증이 이미 켜졌고요. 스캇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구조적입니다. 화려한 실적 뒤에 가려진 안개를 좀 걷어내고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려이신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인 OEM 부문의 성장 엔진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숫자가 그걸 증명하죠.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바로 이 2025년 3분기에도 OEM 달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이뿐만이 아니에요. 20%가 넘는 높은 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영업무역의 진짜 실력 아닐까요?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 능력이요. 그 3분기 실적이 뭐랄까 착시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4분기는 전통적으로 3분기보다 매출 규모가 작아서 3분기와 같은 그런 레버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2026년의 성패는 북미와 유럽의 연말 소비 시즌 결과에 달려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그 이례적인 패션 호황기는 명백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시장 전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인데 영원무역의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승자가 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영업무역의 위기관리 능력에 빛을 발하는 거죠. 올해 방글라데시 최저임금이 30%나 오르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악재가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누적 달러 매출 10%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건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기초 체력을 갖췄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체질 개선에도 성공했어요. 과거에는 1, 4분기가 또렷한 비수기라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고정비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SS 시즌, 그러니까 봄, 여름 의류 수주를 대폭 늘리면서 연중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해요. 이건 단순히 쉬는 날 없이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숙련된 인력을 연중 내내 유지하고 또 생산 단가를 낮춰서 경쟁사보다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셈이죠. 그 무기가 과연 언제까지 통할지가 의문입니다. 연중 100% 가동, 분명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그만큼 미래의 수요가 계속 받쳐줘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안정성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전체 매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합니다. 이거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죠. 향후 미국의 정치 지형이나 무역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하루아침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분산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 국가의 비중이 30%라는 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예요. 결국 OEM 사업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전부 밑빠진 독처럼 보이는 스캇에 쏟아붓고 있으니 그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스캇을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네요. 저는 오히려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명백히 지났어요. 스캇의 영업 손실, 한때 분기당 1,000억 원에 육박하면서 회사 전체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 손실 규모를 5분의 1 수준인 200억 원대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적자인 건 맞지만 출혈을 막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죠. 손실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그건 공격적인 할인 판매 덕분 아닌가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면서 재고를 밀어내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특수가 끝난 자전거 시장은 지금 재고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이바이크, 전기자전거 수요는 전년 대비 15%나 감소하면서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이건 스캇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거대한 구조적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구조적 조정이라는 점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봐야죠. 작년에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처리했는데 이걸 업계에서는 보통 빅베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목욕 한번 싹 해서 부실 자산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하고 잠재적 손실을 미리 털어내는 건데요. 네, 그렇죠. 작년에 이미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다는 건 올해부터는 더 이상 큰 폭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전거 매장 사장님도 작년에는 재고 때문에 정말 죽을 상이었는데 요즘은 스카 신제품 문의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바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일부 매장에서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서 이 거대한 재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재고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규모를 보십시오. 스위스 프랑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0% 줄었을지 몰라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여전히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재고가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는 재무적 부담이 계속해서 영원 무역 전체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직 자녀 지분 인수를 두고 전 CEO와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로 인수가격 상한선이 약 1973억 원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한선일 뿐 최종 가격과 시점이 불확실해요. 이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회계상으로도 온전한 자회사가 아니고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한 뜨거운 감자일 뿐입니다. 네, 그 지분 문제가 복잡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대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도 됩니다. 지분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영업무역이 가진 의류와 신발 생산 노하우와 스캇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결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능성 자전거 의류나 신발을 직접 생산해서 스캇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겠죠. 이는 영업무역의 핵심 사업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고통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통을 버텨낼 수 있는 것도 결국 탄탄한 재무구조 덕분이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무전략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그 재무 전략이 과연 주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향후 3년간 배당 성향을 25%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중간 배당은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장 스캇의 자녀 지분 인수에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배당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주주들에게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저는 영업무역의 재무 전략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봅니다. 9만 명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으로서 위기 대비를 위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적극적인 M&A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저는 그게 보수적인 게 아니라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불확실한 M&A 거액을 쏟아붓기보다 확실한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오니까요. 지금 영업무역은 보유 현금을 인도에 1만 명 규모의 신규 생산기지를 짓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거점을 확보하라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포석입니다. 또 원단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실부터 원단, 최종 의류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내재화해서 원가 경쟁력과 품질 관리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투자가 바로 영업무역의 이익률이 높은 이유죠. 인도에 쇼규 공장을 짓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기존의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규지를 증설하는 것보다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정치적 리스크나 초기 투자 비용, 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VC 펀드, 그러니까 기업형 벤처 캐피털을 통해 친환경 소재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구색 맞추기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스캇 인수 이후 거의 10년간 이렇다 할 대규모 투자가 없었다는 점은 이 회사가 성장보다는 현상 유지에 안주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스캇 인수가 바로 그 성장 의지를 보여준 결정적인 한 수였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OEM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을 바탕으로 스캇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환원 의지도 분명해요. 배당 성향 25% 목표는 회사가 제시한 명확한 약속입니다. 특히 영업무역은 외화자산 비중이 높아서 최근처럼 달러가 강세일 때 원화로 환산되는 순이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올해 최종 주당 배당금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영원무역의 OEM 사업이 지난 수십 년간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죠. 앞으로의 성장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고 특히 자회사 스캇의 업황 부진과 이 복잡한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핵심 사업은 신규 고객과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스캇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 뚜렷한 회복세에 접어들었고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본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에 꾸준히 투자하는 지금의 전략을 볼 때 영업무역은 현재의 불확실성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의 기업을 두고도 현재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업무역의 항해가 순항일지 혹은 난기류를 만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